오랜만이네요, 김민준 과장님. 왜 그렇게 겁을 내세요? 손이 떨리시나요? 그 기술을 실행하지 못하는 건 그 방법이 원래 제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 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무시당하던 한 청소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벌 총수의 아내가 난산으로 위급한 상황. 12명의 최고 명의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음만 기다리던 그때 그녀는 손에 든 대걸레를 집어 던졌습니다. 제가 한번 살려보죠. 그녀의 외침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대걸레를 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잿빛 걸레 끝에서 떨어진 더러운 물방울이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공간 속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곳 인해국제병원 VIP 병동 복도에서 청결은 종교와도 같이 숭배되는 가치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방금 환자 가족들이 밟고 지나가며 남긴 지저분한 흙탕물 자국을 지우기 위해 서둘러 대걸레를 밀었습니다. 바로 그때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번 분만실에서 코드 블루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간호사들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벽에 바싹 붙어 서서 의료 폐기물이 가득 담긴 카트를 옆으로 밀어 길을 터주었습니다. 최대한 고개를 숙이려 애썼지만 수년간 뼛속까지 스며든 직업적 본능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살짝 열린 수술실 문틈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환자 감시 장치에서 들려오는 삐삐 하는 불규칙한 신호음. 그 소리는 마치 제 심장에 직접 망치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 수백 번도 더 수술대 위에 섰던 사람으로서 저는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신이 부르는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국내 최고 권위자라는 12명의 의사와 교수들이 벌집을 쑤신 듯 수술대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침착함과 권위의 상징인 하얀 가운은 이미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술대 위산모는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종이처럼 새아줬습니다. 가슴은 거의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간호사가 비축해둔 혈액팩을 더 가지러 허둥지둥 밖으로 뛰쳐나왔고 그 순간 수술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바로 그 찰나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여성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지시겨지는 듯했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아였습니다. 제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최지아. 3년 전 그 끔찍한 사건 이후 영원히 연락이 끊겼다고 생각했던 햇살처럼 밝은 미소를 가진 친구였습니다. 그런 지아가 지금 저기 폭풍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게 누워 있었습니다. 생명이 매 순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걸레 자루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친 듯이 깜빡이는 모니터의 수치와 파랗게 변해가는 지아의 몸 상태를 보아하니 원인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양수색전증. 모든 산부인과 의사에게 가장 끔찍한 악몽. 사망률이 90%를 넘는 침묵의 살인자였습니다. 수술 집도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훤칠한 키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바로 김민준, 이 병원 역사상 최연소 과장이자 언론에서 의학계의 황금손이라 칭송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비친 그는 그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어깨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허하고 혼란스러웠고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순된 지시를 외쳐댔고 메스를 쥔 손은 어찌나 떨리는지 하마터면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씁쓸함과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남자, 한때 제 연인이었고 동료였으며 제 모든 연구 결과를 훔쳐 지금의 자리에 오른 남자. 그는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후광을 뒤집어 쓴 채 저기 서서 완전히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능함과 비겁함이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지아를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환자 감시 장치가 심박수 급감을 알리는 날카로운 경고음을 길게 울렸습니다. 보조 의사들은 서로를 겁에 질린 눈으로 쳐다보며 비 오듯 땀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민준에게서 현명한 지시가 내려오길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죽음 같은 침묵과 국내 최고 전문가에 떨리는 두 손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싸구려 마스크를 적셨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그의 손에서 메스를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녀를 살리게 해줘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 몸에 걸친 얼룩진 청소부 유니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저 청소부일 뿐이었습니다. 전과 기록이 있고 의사 면허는 박탈당했으며 사회적으로 경멸받는 존재, 더러운 대걸레를 든 여자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내면의 갈등이 가슴을 찢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그저 무력하게 서서 제 인생을 망가뜨린 자의 손에 제 가장 소중한 친구가 영원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무거운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밖으로 걸어 나오며 수술용 마스크를 벗자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떨리는 다리가 그의 마음을 잠식한 극도의 공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분만실 박복도는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줄로 엄숙하게 서 있었고 그 가운데 한 남자가 대기 의자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너무 세게 쥐고 있어 뼈마디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지아의 남편 강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KS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태아는 한계까지 압축된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민준 앞으로 달려갔고 붉게 충혈된 눈은 흉흉한 핏줄로 가득했습니다. 목소리는 걱정으로 쉬어 있었습니다. 내 아내는 어떻소? 아내와 내 아이는 어떻게 된 거요? 민준은 한 걸음 물러서며 힘겹게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주변의 경호원들을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푹 숙인 채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강 회장님,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사모님께서는 급성 양수색전증에 혈액응고 장애까지 빙하하여 이건 불가항력적인 상황입니다. 산부인과의 사신과도 같은 병입니다. 저희로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마음의 준비, 태아는 그 네 글자를 되뇌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억눌려 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태아는 달려들어 민준의 하얀 가운 멱살을 움켜쥐고 그를 허공에 번쩍 들어 올린 뒤 벽에 거세게 밀어붙였습니다. 쾅! 격렬한 충돌음에 민준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태아의 냉정하고 잘생긴 얼굴은 이제 분노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한자 한자 내뱉었고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에 수천 톤의 폭약이 담긴 듯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 불가항력. 마음의 준비. 내가 수백억을 들여 이 병원을 후원하고 너희 같은 교수, 박사 나부랭이들 12명이나 스카우트한 게 그따위 마음의 준비나 하라는 개소리를 들으려고 한 줄 알아. 배가 불룩 나온 중년의 병원장. 오 원장은 벽 구석에 숨어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달려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강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김민중 과장은 저희 병원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가 한 말은 사실입니다. 양수색전증은 극히 어려운 케이스로 세계적으로도 생존율이 매우 낮습니다. 태아가 휙 돌아보자 칼날처럼 날카로운 그의 눈빛에 오 원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태아는 민준의 멱살을 놓고 고개를 숙인 의사들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세계 생존율 따위는 관심 없어. 내 아내와 내 아이가 저 안에 누워 있다는 것만 알아. 똑똑히 들어. 오늘 내 아내와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 KS그룹의 모든 돈과 권력을 동원해서 이 병원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테다. 너희 한 놈 한 놈 전부 법정에 세워서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겠어. 다시는 고개도 못 들고 살게 해주지. 태아의 위협은 단순한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실린 돈과 권력의 무게는 그곳에 있던 모든 의료진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들은 강태아가 말하면 반드시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무서운 침묵에 잠겼고 오직 태아의 거친 숨소리와 막 도착한 지하, 어머니의 희미한 흐느낌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 쓰레기 카트 뒤에 숨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짰습니다. 저는 늘 자신의 신사적인 태도를 자랑스러워하던 민준이 이제는 벽에 기댄 채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역한 지린내가 풍겨왔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의 발밑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노란 액체가 그의 반듯한 정장 바지를 타고 흘러내려 반짝이는 구두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서 실금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의 그 비참한 모습에 저는 혐오감과 씁쓸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자가 바로 대중이 신의 손이라 칭송하던 그 의사란 말인가? 이 자가 지금 지하의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이란 말인가? 기억이 슬로모션 필름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의과대학 교정의 벚나무 아래에서 저와 지아는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날 지아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꼭 네가 받아줘야 해. 너한테만 맡길 수 있어. 옛 약속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현실은 잔인할 정도로 냉혹했습니다. 저는 제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은 한때 메스를 잡고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교수님들로부터 신의 손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러운 대걸레 자루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세정제에 부식되어 생긴 굳은 살이 외과 의사의 섬세한 감각을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아가 저 안에 있습니다. 제 친구가 이 돌팔이들의 무능함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지아는 죽을 것이고 그녀의 뱃속 아기는 영원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낮은 신분과 전과 기록에 대한 두려움이 친구의 생사 앞에서 순식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나약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쓰레기 카트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강한 힘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3년간 저를 짓눌러온 자격지심 속에서 걸어 나와야만 했습니다. 아직 살릴 수 있어요. 모든 시선이 즉시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쏠렸습니다. 태아가 휙 돌아보았고 충혈된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오 원장과 다른 의사들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어떤 신의를 가진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낡고 얼룩진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채 악취나는 쓰레기 카트 옆에 구부정하게 서 있는 저 한 명의 청소부였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손에 쥔 대걸레 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수천 개의 바늘처럼 저를 향해 꽂히는 경멸과 의심의 눈초리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태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가슴을 열 필요 없어요. 미주신경 차단술로 사이토카인 폭풍을 막고 체중 1kg당 0.5mg 비율로 고용량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면 그녀는 살 수 있어요. 제 말은 현재의 초라한 겉모습과 완전히 대조적으로 전문 용어로 가득하고 정확하며 냉정했습니다. 태아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청소부의 입에서 그처럼 복잡한 의학 지식이 흘러나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사람은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자 공포로 이미 창백해져 있던 그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3년간의 고된 삶이 저를 많이 망가뜨렸음에도 한때 자신이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았던 여자의 목소리를 그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가 폭로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처럼 민주는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제 옆에 있던 더러운 물통을 발로 세게 걷어찼습니다. 쾅, 미친 여자,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경비, 이 쓰레기 치우는 아줌마 당장 끌어내. 플라스틱 통이 박살나며 시커먼 오물이 제게 튀었고 유니폼의 큰 부분을 적시고 해진 운동화로 흘러내렸습니다. 하수구의 비릿한 악취가 풍기자 주변 사람들은 코를 쥐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주는 이 초라함으로 저를 진흙탕에 처박아 제 말이 모든 사람 앞에서 무가치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더러운 물은 제 옷을 더럽힐 수 있어도 제 피와 살에 깊이 새겨진 의사의 신념과 실력까지 씻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도 움츠러들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위엄있게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대걸레를 세게 내던졌습니다. 짝 나무 자루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선전포고의 총성처럼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낡은 마스크를 벗어 던졌습니다. 수척하지만 증오로 불타는 두 눈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메스처럼 날카로운 제 눈빛에 그는 주춤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김민준 과장님. 왜 그렇게 겁을 내세요? 손이 떨리시나요? 그 기술을 실행하지 못하는 건 그 방법이 원래 제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제 질문은 사람들 앞에서 민준의 뺨을 후려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더듬거렸습니다. 변명을 하려 입을 열었지만 저는 이미 태아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곳에서 생사여탈권을 쥔 사람은 그라는 것을, 그리고 지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강태하 회장님, 저를 못 믿으시겠지만 회장님의 아내는 제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저는 죽을지언정 절대 그녀를 해치지 않아요. 저기 저 쓸모없는 의사들을 보세요. 이미 손을 놨잖아요. 제게 10분만 주세요. 딱 10분입니다. 만약 그녀와 아이를 살리지 못하면 제 이 하찮은 목숨 회장님 마음대로 처분하셔도 좋습니다. 태아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한 조각의 거짓이라도 찾아내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한 여자의 고집스러운 결의뿐이었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응급실에서 여전히 비참하게 울려 퍼지는 경고음이 들려왔습니다. 아내의 생명이 매 순간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줬소, 10분 주겠소. 태아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은 사면령과도 같았지만 동시에 제 목에 걸린 사형 선고이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주는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미쳤습니까? 저 여자는 범죄자예요. 3년 전에 사람을 죽여서 의사 면허도 박탈당했다고. 어떻게 사모님의 목숨을 저런 더러운 청소부 따위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태아는 민준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거구의 경호원 2명이 즉시 달려들어 민준의 팔을 제압하고 벽에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민준은 발버둥치며 계속해서 욕설을 내뱉었지만 태아는 차갑게 한마디 던졌을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만 더 짓거리면 여기서 내 혀를 잘라버리겠다. 태아의 목소리에 담긴 잔혹함에 민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원수의 비참한 모습에 통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근처에서 떨고 있던 수간호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어조로 명령했습니다. 멸균 수술복과 6.5 사이즈 장갑 준비해 주시고 소독실로 안내해 주세요. 서두르세요. 간호사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황급히 지시를 이행하러 달려갔습니다. 저는 멸균 구역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수술용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깡마르고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과거의 황금손 의사 박서연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손의 오물을 씻어냈지만 손바닥에 남은 굳은 살 흉터까지 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소독용 비누로 손을 강하게 문지르며 10단계 외과적 손 씻기 절차를 너무나도 능숙하게 수행했습니다. 지켜보던 간호사들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뜰 정도였습니다. 그 동작들은 이미 조건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메스가 아닌 빗자루만 잡았음에도 말입니다. 수술대 위에 지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생존 지표는 모두 위험 수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몸을 숙였습니다. 눈부신 수술실 조명 아래 지아의 얼굴은 여전히 고왔지만 촌농처럼 창백했습니다. 저는 친구의 차가운 손을 잡고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아야, 나야. 내가 내 아기 받아주기로 약속했잖아. 나 약속 어기지 않아. 너 꼭 살아야 해. 내가 왔어. 말을 마친 저는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담겨있던 슬픔과 연약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생사의 전쟁터를 지휘하는 사령관의 절대적인 집중력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수술팀을 둘러보며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내 지시에 따라주세요. 18게이지 천자침과 혈전용해제 TPA를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멍하니 서 있던 12명의 의사와 교수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뒤로 물러나 제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들은 침입자를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절망적인 케이스를 제가 과연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보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수술실 공기가 폐를 가득 채우도록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신경을 진정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거친 대걸레 자루가 아닌 길고 날카로운 천자침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아의 목 부위에 가볍게 손가락을 얹고 잠시 눈을 감아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얇은 피부 아래로 미약하게 뛰는 혈관과 복잡하게 얽힌 신경계가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몸을 파괴하고 있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멈출 열쇠, 바로 미주신경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밀리미터 단위의 절대적인 정확성을 요구하는 극도로 어려운 기술이었습니다. 조금의 오차라도 생기면 환자의 심장이 영원히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기억이 흑백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대 도서관에서 지아와 함께 밤을 새우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두꺼운 전공 서적, 더미 옆에 머리를 맞대고 양수색 전증, 응급 처치에서의 신경 차단 가설에 대해 토론하던 모습. 그때는 그저 종이 위 공허한 이론이자 가난한 두 여대생의 꿈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는 우리를 비웃으며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는 바로 그 원고를 훔쳐 내용을 조금 바꿔 자신의 연구 결과인 양 발표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정작 그는 이 방법의 핵심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으면서 말입니다. 18게이지 침, 45도 각도. 저는 단호하게 명령하며 왼손으로 주사 부위를 고정하고 오른손으로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침을 밀어 넣었습니다. 바늘 끝이 피부를 뚫고 근육층을 지나 정확한 목표 지점에 닿는 익숙한 감각에 온몸의 전율이 흘렀습니다. 약물이 주입되었습니다. 곧바로 저는 두 번째 중요한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약물 담당 간호사를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혈전용 해제, 체중 1kg, 지당 0.5문지. 2분간 서서히 정맥 주사. 구석에 서 있던 나이든 교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 그 용량은 과다 출혈 중인 산모에게 너무 높아 환자를 출혈로 죽게 할 셈인가?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즉시 대답했습니다. 이 공격적인 용량을 쓰지 않으면 이분은 실혈로 죽기 전에 심부전으로 먼저 죽을 겁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저의 단호함에 교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지시를 따랐고 약물이 지하의 혈관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1초, 2초, 3초가 한 세기처럼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이때 민주는 위층 관람실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제 모든 동작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평생 이론을 훔쳐도 결코 자신이 실행할 수 없는 기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저의 땀과 눈물, 그리고 피로 얻어낸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아의 목에 손을 얹은 채 서 있었습니다. 제 희미한 생기라도 친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지아야, 제발 힘내.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심장이 가슴 속에서 쿵쿵 뛰며 모니터의 느린 리듬과 뒤섞였습니다.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채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희미한 녹색 파형이 무력하게 화면을 가로지르며 인간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삐, 삐, 삐. 불규칙하던 리듬이 점차 규칙적이고 강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박수를 나타내는 숫자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35, 45, 60, 그리고 마침내 80까지 치솟았습니다. 혈압도 서서히 죽음의 영역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90, 60이라는 숫자가 기적처럼 나타났습니다. 혈압이 회복되고 있어요. 심박수도 안정됐습니다. 한 간호사가 감격에 겨워 목이 맨 소리로 외쳤습니다. 수술실 전체가 환호성으로 터져나갔습니다. 나이든 의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조각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극도의 긴장이 풀리자 손발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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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고 생명력 넘치는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동안 보조 의사들이 지아의 아기를 안전하게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차가운 죽음의 신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알리는 개성가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돌덩이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다 하마터면 바닥에 쓰러질 뻔했지만 간신히 수술대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극심한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로만 버텼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차가운 바닥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땀으로 축축한 마스크 너머로 지아와 아기가 무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아는 아직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지만 얼굴에 혈색이 돌고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짜게 흘러내렸습니다. 친구를 위한 기쁨의 눈물이자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견뎌야 했던 모든 굴욕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유리창 밖에서 태아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유리창에 댄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술실 안 지친 모습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수술복 차림의 여자를 보았습니다. 저를 보는 그의 눈빛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찮은 청소부를 향한 의심이나 경멸은 없었습니다. 대신 극도의 경외감과 깊은 감사, 그리고 거대한 호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째서 이토록 뛰어난 의학적 재능을 가진 사람이 더러운 청소부의 가면을 쓰고 숨어 있어야만 했을까? 그리고 그녀와 저 김민준 과장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수술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일어나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밖으로 옮겼습니다. 복도의 눈부신 조명에 눈을 찡그렸습니다. 제 앞에는 태아가, 그리고 저를 살아있는 성인처럼 바라보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피 묻은 장갑을 벗어 구석에 있는 노란색 의료 폐기물통에 던졌습니다. 등 뒤로 수술실 문이 닫히며 방금 전 생사의 공간과 바깥의 화려한 세상을 갈라놓았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병원의 새하얀 LED 조명이 눈부셔 살짝 눈을 찡그렸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기진맥진하여 모든 근육이 뼈에서 분리되는 듯 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태아는 여전히 대기실 문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병원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가 이제는 놀라움과 존경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는 것을 보자 그는 서둘러 다가와 그의 크고 떨리는 손으로 제 가느다란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를 구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태아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갈라졌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양복, 안주머니를 뒤져 고급 가죽 지갑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강력한 블랙카드를 꺼냈습니다. 세간에서 상류층의 모든 문을 여는 열쇠라고 소문난 바로 그 카드였습니다. 이 안에 50억 원 한도가 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집이든 차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해드리겠습니다. 평생 저희 강씨 집안은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의 손에 들린 번쩍이는 블랙카드를 보았고 이내 제 몸에 걸친 구겨지고 얼룩진 청소부 유니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대비가 너무나도 씁쓸했습니다. 50억, 상상조차 하기 힘든 큰돈이었습니다. 그 돈이라면 잃어버린 제 경력을 되찾을 수도 있고 동생의 병을 고칠 수도 있으며 이 지긋지긋한 쪽방촌에서 당장 벗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서며 태아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제 행동에 주변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경호원들, 간호사들, 그리고 멀리 서 있던 의사들까지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저를 미쳤거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위해 튕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태아의 눈을 똑바로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 회장님, 제가 그녀를 구한 것은 회장님의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제 친구이기 때문에 구한 겁니다. 제 청춘 시절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니까요. 지아와 아기의 목숨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태아는 얼어붙었고 그의 손은 여전히 카드를 든 채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 민준이 걷어차 부서뜨린 플라스틱 통을 다시 집어들고 구석에 세워져 있던 대걸레를 잡았습니다. 지금 제 모습은 분명 비참해 보였겠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고개를 떳떳이 들고 있었습니다. 돈은 넣어두세요.
저는 회장님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100가지라도 들어드리겠습니다. 태아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복도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핏자국과 어지러운 발자국이 이미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이 구역 바닥은 제가 수술 들어가기 전에 깨끗이 닦아놨는데 지금 다시 더러워졌네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닦겠습니다. 격리과에 오늘 제 청소 일당 5만 원만 정산해달라고 말씀 좀 전해주시겠어요? 저는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 제 노동의 가치는 딱 그만큼입니다. 말을 마친 저는 삐걱거리는 쓰레기 카트를 끌고 뒤돌아섰습니다. 타일 바닥 위로 굴러가는 바퀴 소리가 외롭고 공허하게 넓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태아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제 휘청거리는 뒷모습을 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5만 원과 50억, 때로 인격과 물질의 경계는 실한 오라기처럼 가늘고 얇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비범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2시간 후 지아가 깨어났습니다. 마취가 서서히 풀리면서 현실 세계에 대한 희미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눈을 뜨자마자 내뱉은 첫 마디는 아이에 대한 질문도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과거 속에 묻혀버린 이름이었습니다. 서연이, 혹시 서연이야? 지아의 목소리는 숨결처럼 희미했지만 강렬한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곁을 지키던 태아는 그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서둘러 아내의 귀에 가까이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서연이라니 누구?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힘없는 손가락을 움직여 남편의 손을 꽉 쥐려 애썼습니다. 날 구해준 사람. 서연이야. 그 목소리, 그 눈빛. 내가 알아. 3년 만이야. 여보, 그 애 좀 찾아줘. 내 제일 친한 친구야. 태아는 침묵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문의 청소부, 신기에 가까운 의료기술, 김민준 과장의 적대적인 태도, 그리고 이제 아내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거대한 비밀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진정해. 내가 이미 만났어. 그녀는 안전해. 태아는 아내를 안심시킨 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아야, 그렇게 뛰어난 의사가 왜 청소부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김민준 과장은 왜 그렇게 그녀를 두려워하는 거야? 지아는 흐느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몸의 수술 자국보다 더 큰 듯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10년 전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의대 시절의 서연, 황금손을 가진 천재라 불렸던 그녀에 대해 말했습니다. 서연과 민준의 아름다웠지만 계산적이었던 사랑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운명의 그날, 서연이 충격적인 의료사고 이후 갑자기 사라지고 민준이 바로 그녀의 연구 결과를 발판 삼아 승승장구했던 사실까지 털어놓았습니다. 그거 알아요? 민준은 항상 서연이를 질투했어요. 그는 실력은 없으면서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이었어요. 분명 그 사람 짓일 거예요. 저는 그가 서연이를 함정에 빠뜨리고 모든 걸 빼앗았다고 확신해요. 여보, 서연이는 정말 불쌍한 아이예요. 의사라는 직업에 목숨을 걸었던 아이인데.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태아의 손은 주먹으로 단단히 쥐어졌고 팔뚝에 푸른 힘줄이 솟아올랐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아내와 아이의 생명의 은인이 그토록 비열한 음모의 희생자였다니. 그리고 그 범인은 자신이 투자한 병원에서 버젓이 고귀한 하얀 가운을 입고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푹 쉬고 있어. 내가 약속할게. 반드시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우리 가족의 은인을 상처 입힌 자는 누구든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는
병실을 나와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하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3년 전 박서연 의사의 의료사고, 전면 재조사에 관련된 모든 서류, 남은 증인들 샅샅이 뒤져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진실을 알아내. 그리고 김민준 그 자식 철저히 감시해 도망칠 생각도 못하게.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진실을 가리고 있던 먼지를 씻어낼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흙길이었던 골목은 진흙탕으로 변해 미끄러웠습니다. 이미 달아해진 운동화는 흠뻑 젖어 걸을 때마다 질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제 집은 15제곱미터도 채 안 되는 작은 단칸방으로 가난한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의 깊숙한 골목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1년 내내 축축했고 벽의 회벽은 군데군데 벗겨져 붉은 벽돌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곰팡내와 하수구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지난 3년간 억지로 익숙해져야만 했던 가난의 상징과도 같은 냄새였습니다. 저는 썩은 나무 문을 밀었습니다. 녹슨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안에서는 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 제 남동생이 낡은 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동생은 깡마르고 얼굴은 빈혈로 창백했습니다. 앙상한 팔에는 정기적으로 받는 인공투석의 흔적인 주사바늘 자국이 빽빽했습니다. 소리를 들은 동생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흠뻑 젖은 제 몰골을 보고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누나, 왔어? 오늘 비 많이 오던데 춥지 않아? 저는 찢어진 비닐 우비를 벗으며 동생을 안심시키기 위해 최대한 밝게 웃으려 애썼습니다. 누나, 괜찮아. 비 좀 맞았더니 오히려 시원하고 좋네. 오늘 병원에서 보너스도 받았어. 내일 누나가 삼계탕 사서 푹 고아줄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받은 일당 5만 원은 아직 받지도 못했고 주머니에는 라면 2개와 채소 조금을 살 수 있는 푼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걱정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동생은 이 세상에 남은 제 유일한 가족이자 제가 모든 굴욕을 견디며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동생의 차가운 손을 잡고 따뜻하게 비벼주었습니다. 동생은 제 손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한때 신의 손이라 칭송받던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나르고 화학 세정제를 만지며 생긴 긁힌 상처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동생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누나가 이렇게 고생하잖아. 내 병원비만 아니었으면 누나가 다른 사람 대신 죄를 뒤집었을 일도, 의사를 그만둘 일도 없었을 텐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저는 한숨을 삼키며 동생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건강하기만 하다면 누나는 뭐든 할 수 있어. 네가 살아있는 게 누나의 기쁨이야. 저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몸을 돌려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여 물을 끓였습니다. 파랗게 흔들리는 불꽃 너머로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동생의 끼니와 약값을 걱정하는 가난한 청소부. 불과 몇 시간 전 이 여자가 최첨단 수술실에서 재벌 총수의 아내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냈다는 사실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 혹독한 현실의 괴리감에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아를 구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삶이 제게 아무리 잔인할지라도 의사의 양심만큼은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를 이끌어주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인해병원 최고층에 위치한 오 원장의 호화로운 집무실에서는 민준이 갇힌 짐승처럼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었고 평소에 잘생긴 얼굴은 공포와 계산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하얀 가운은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대신 불안에 찬 초췌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강태아 그 자식. 절대로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3년 전 사건을 다시 파헤치면 원장님하고 저 둘 다 끝장이에요. 민준이 목이 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 원장은 거대한 원목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에는 타담한 시가가 끼워져 있었고 피어오르는 연기가 그의 교활하고 작은 눈을 가렸습니다. 그 역시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노련한 늙은 여우답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민준아, 일단 좀 앉아라. 왔다 갔다 하니 정신 사납구나. 내가 지금 생각 중이다. 오 원장은 시가를 길게 한 목은 빨고 연기를 내뿜으며 금반지를 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건조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서연 그 아이 건 정말 골치 아프게 됐어. 3년 동안 쓰레기나 치우고도 그런 무시무시한 실력을 유지하고 있을 줄은 몰랐지. 하지만 걱정 마라. 강태아가 돈과 권력이 있더라도 여긴 내 병원, 내 안방이야. 민준이 책상으로 달려와 두 손으로 책상을 짚으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강태아 아내를 살렸잖아요. 이제 그 여자의 말은 힘이 있다고요. 만약 3년 전에 제가 그 애의 연구를 훔친 거랑 실수로 혈관을 자르고 죄를 뒤집어 씌운 걸 불어버리면 저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해요. 진정해. 오 원장이 소리쳤습니다. 멍청한 놈. 바로 그 여자가 강태아 아내를 살렸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하는 거야. 잘 들어. 내가 오늘 복도와 수술실 CCTV 영상을 전부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박서연이 수술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민주는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그의 눈에 악랄한 희망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CCTV 삭제라니 원장님 말씀은 그래. 오 원장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영상도 증거도 없으면 말은 그냥 바람일 뿐이야. 우리는 수술이 성공한 건 내 지위 덕분이었고 박서연은 그냥 청소하다가 망상에 빠져 공을 가로채려 한 거라고 소문을 낼 거다. 알다시피 사람을 죽인 전과가 있고 지금은 가난에 쪼들리는 여자 말을 누가 믿겠어. 우리는 그 여자를 돈 뜯어내려는 미친 여자로 만들어 버릴 거야. 강태아는요? 민주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강태아는 지금 아내와 아이가 살아나서 기뻐 날뛰고 있을 거다. 당장은 병원과 시시콜콜 따질 여유가 없을 거야. 내가 언론 쪽에 손을 써서 박서연이 입을 열기 전에 그 애평판을 완전히 짓밟아 놓을게. 너는 수술팀에 있던 간호사들 입단속이나 잘해. 말 잘 들으면 보상해주고 뻣뻣하게 굴면 해고해버려. 겁을 줘서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라고. 그 말을 듣자 민주는 점차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옷깃을 바로잡았고 얼굴은 점차 본래의 차갑고 잔인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이 죽거나 자신이 죽거나 그리고 그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생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박서연 따위가 감히 저한테 덤벼. 아직 멀었지.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그의 일그러진 미소가 어두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창밖에서는 폭풍우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막 타오르기 시작한 희미한 정의의 불씨를 삼켜버리려는 검은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녹슨 양철 지붕 틈새로 희미한 햇살이 비집고 들어올 때쯤 요란한 엔진 소리가 가난한 동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이질적인 모습으로 움푹 팬 좁은 골목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구슬치기를 하던 동네 아이들은 외계인이라도 본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양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차는 제 단칸방 문 바로 앞에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태아가 내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비싼 가죽 구두는 이제 질퍽한 진흙 바닥을 밟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등장은 좁고 초라한 공간을 순식간에 답답하고 압도적인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낡은 옷들을 널고 있다가 그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동생의 빛바랜 셔츠를 짜던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손을 옷에 닦으며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가난에 대한 당혹감과 자격지심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강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태아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고 축축한 방안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벗겨진 벽과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깡마른 동생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안타까움이 역력했지만 경멸의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동정심이 제 자존심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태아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을 인해병원으로 다시 모시고 싶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농담이시겠죠. 돌아가서 뭘 하라고요? 계속 청소부 일이라도 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들 손가락질이나 받으라고요? 의사로, 산부인과 과장으로 말입니다. 태아가 단호하게 말하며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걸 압니다. 당신처럼 신념과 실력을 갖춘 의사가 사람 목숨을 함부로 다룰 리가 없습니다. 김민준 같은 자들 때문에 썩어가는 이 병원을 바로잡기 위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제게 의사라는 두 글자는 닿을 수 없는 꿈이자 결코 아물지 않은 상처였습니다. 전 못해요. 제 의사 면허는 영구 박탈당했어요. 제 기록은 이미 더럽혀졌고요. 회장님은 사업가시니 아시잖아요. 저 같은 전과자를 고용하는 게 얼마나 큰 위험인지. 만약 제가 박 선생의 누명을 벗겨드릴 수 있다면요. 태아의 말이 제 등골을 타고 흐르는 전류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번쩍 들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누명을 벗는 것. 그것은 제가 꿈속에서도 간절히 바라던 것이었지만 감히 현실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이세요?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저는 빈말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당신에게 목숨을 빚졌고 저는 당신에게 은혜를 빚졌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3년 전 사건을 바로잡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초라한 단칸방 한가운데서 낯선 남자의 약속이 제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비록 희미했지만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그 만남 이후 태아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앉아서 기다리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막 자금을 투입한 최대 주주로서 그는 3년 전부터의 모든 인사 기록과 진료 기록 보관소를 전면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날 오후 제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태아의 심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씨, 지금 자료 보관실인데 예상대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그들이 무슨 짓을 한 건가요? 3년 전 수술의 원본 진료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태아의 목소리가 억눌린 분노로 딱딱해졌습니다. 창고에는 사본만 남아있는데 수상한 점은 당신의 죄를 인정하는 진술서의 서명이 매우 부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수술 절차 기록 부분에는 수정되고 위조된 흔적이 보입니다.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3년 전 사건이 터졌을 때
저는 민준과 오 원장에게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백지를 내밀며 동생의 심장 수술을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당시 저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동생의 목숨을 위해 눈을 감고 닥치는 대로 서명했습니다. 그들이 그 서명을 이용해 모든 죄를 제게 뒤집어 씌우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준비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 원장은 늙은 여우예요. 절대로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늙은 여우라도 허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태아가 대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비서가 방금 전자기록 보관 시스템에서 암호화된 숨겨진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원본이 스캔되어 그 안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오 원장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안심하고 제 소식을 기다리십시오. 그날 밤, 태아의 비서를 통해 저는 원장실에서 벌어진 일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태아는 오 원장의 책상에 위조된 서류 뭉치를 내던지며 병원의 비밀 데이터 저장소 접근 권한을 열라고 요구했습니다. 오 원장은 처음에는 시스템 오류를 핑계대며 발뺌하다가 병원의 명예를 들먹이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권력 있고 날카로운 강태아 앞에서 그의 모든 수작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태아는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진실 규명에 협조하거나 아니면 모든 투자를 철회하고 금융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을 부르겠다고 말입니다. 돈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당하자 오 원장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아가 사건 기록을 다시 파헤치고 있다는 소식은 금세 민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정의의 뜨거운 숨결이 바로 등 뒤까지 쫓아온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가식적인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동생을 위해 죽을 끓이고 있을 때 단칸 방문이 난폭하게 걷어차이며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하얀 가운이 아닌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의사라기보다는 사채업자처럼 보였습니다. 대단하네, 박서연. 감히 강태아랑 짜고 날 해치려고 해? 민준이 으르렁거리며 달려와 식탁 위에 뜨거운 죽그릇을 엎었습니다. 죽이 사방으로 튀었고 제 다리에도 튀어 화끈거렸습니다. 동생은 침대 위에서 공포에 질려 몸을 웅크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있던 과도를 집어들어 그를 향해 겨눴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장 나가. 여긴 내 집이야. 당신의 썩어빠진 병원이 아니라고.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가만 안 있을 거야. 민주는 제 손에 들린 번쩍이는 칼을 보고 멈칫하더니 이내 경멸하듯 웃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얼굴 앞에 흔들었습니다. 날 죽이겠다고. 죽여봐. 하지만 날 죽이기 전에 내 병든 동생부터 생각해. 이게 뭔지 알아?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종이를 보았습니다. 심장이 텄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병원 자선기금에서 동생의 약값 지원을 중단한다는 통지서였습니다. 지난 3년간 제 동생이 인공투석을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그 기금은 민준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아한테 한마디라도 더 짓거리면 당장 지원을 끊어버릴 거야. 민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는 제 얼굴에 바싹 다가섰고 그의 역한 숨결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약이 없으면 내 동생은 고통 속에서 죽어갈 거야. 동생이 살길 원해. 아니면 내 그 싸구려 정의를 원해. 그의 협박은 제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제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불쌍한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동생의 심장 수술비 때문에 저는 그를 대신해 죄를 뒤집었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는 또다시
동생의 목숨을 이용해 제 입을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넌 짐승이야. 저는 분노와 무력감에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비웃으며 통지서를 바닥에 던지고 돌아섰습니다. 그는 차가운 경고를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있으면 입 닥치고 있어. 생각할 시간 하루 주지. 나를 매정하게 만들지 마. 그의 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지자 저는 칼을 떨어뜨리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감싸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동생이 힘겹게 침대에서 내려와 제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단칸방에서 우리 남매는 인간의 잔혹함 앞에서 떨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정의를 되찾고 싶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과 맞바꿔야 할 만큼 민준의 비열함에 굴복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태아가 구세주처럼 때맞춰 나타났습니다. 민준이 협박하러 왔었다는 제 이야기를 듣고도 태아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가 그럴수록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동생분의 약값은 제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이제부터 동생분은 국내 최고의 국제병원에서 치료받게 될 겁니다. 그의 가짜 자선 기금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태아의 약속은 제 마음을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돌덩이를 치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제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탐정팀이 3년 전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을 찾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간호사 최미영 씨. 미영 씨는 운명의 그 수술에서 보조 간호사로 참여했었습니다. 사건 이후 그녀는 민준에게서 입막음용 돈을 받고 강제로 퇴사당해 고향으로 쫓겨났습니다. 태아는 직접 차를 몰아 저를 데리고 도시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외딴 시골 마을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미영 씨가 밭에서 우리에게 모이를 주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거 도시 여성이었던 그녀는 이제 나이보다 늙어 보였고 햇볕과 바람에 그을려 피부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미영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사료 그릇을 떨어뜨리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미영 언니, 저 서연이에요. 저는 목이 메어 그녀를 불렀습니다. 미영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깡마른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의 손은 제 손처럼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언니가 미안해. 미영 씨는 울음을 터뜨리며 논두렁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영 씨의 허름한 시골집에서 저와 태아, 그리고 녹음기가 돌아가는 가운데 미영 씨는 눈물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날 김민준 과장님이 집도의였어요. 전날 밤 과음에서 손을 떨다가 환자의 대동맥을 잘못 건드렸어요.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고 그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미영 씨는 말을 멈추고 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그날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달려들어 지혈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환자는 과다출혈로 환자가 사망한 후 김민준 과장님이 저와 다른 2명을 따로 불렀어요. 입을 열면 모두 해고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서연이가 동생 수술비가 필요하니 서연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자고 했어요. 돈은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미영 씨의 증언 한마디가 민준에게 내려질 판결에 못을 박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편안해졌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3년간의 사무치는 억울함, 잠 못 이루던 밤들,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모든 것이 곧 끝날 것이었습니다. 태아는 녹음기를 끄고 조심스럽게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는 며칠간 계속되던 비가 그치고
드러난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증거가 있으니 김민준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태아가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아는 조기 퇴원을 고집했습니다.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기어코 태아에게 저를 만나러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고급 세단이 다시 한번 가난한 동네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아뿐만 아니라 제 가장 소중한 친구도 함께 내렸습니다. 지아는 아직 허약했고 얼굴에는 혈색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 남편의 부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기쁨과 서러움이 교차했습니다. 제 방은 좁고 축축해서 손님을 앉힐 제대로 된 의자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옷자락으로 유일한 플라스틱 의자를 닦았습니다. 지아를 앉히려는데 갑자기 그녀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짝, 강한 따귀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정적 속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뺨은 화끈거렸지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멍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지아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굴었어, 서연아. 왜 그랬냐고. 지아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감격에 겨워 갈라졌습니다. 왜 그딴 쓰레기 같은 남자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쳐? 나는 내 친구도 아니었어. 왜 가장 힘들 때 나를 찾지 않았냐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저 역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아가 저를 때린 것은 저를 아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따귀에는 지난 3년간 억눌려왔던 모든 안타까움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 저는 목이 메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너희 집 사업이 어려웠잖아.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동생 병이 너무 위급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어. 지아는 달려와 저를 세게 껴안았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한 명은 값비싼 실크 원피스를 입고 다른 한 명은 낡은 실내복을 입은 두 여자가 초라한 단칸방 안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바보야. 넌 세상에서 제일 가는 바보야. 지아가 흐느꼈습니다. 이제부터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 나랑 태아 씨가 내 모든 걸 되찾아 줄 거야. 원래 내 것이었던 것들 반드시 너에게 돌려줄 거라고. 태아는 옆에서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려는 듯 단호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아의 따귀는 저를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오랜 체념의 잠에서 저를 깨웠습니다. 태아와 지아 부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된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민준과 그를 비호한 자들을 상대로 한 법적 싸움을 시작하는 고소장에 서명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태아는 저를 대리하기 위해 복잡한 의료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도시 최고의 변호인단을 고용했습니다. 고소장이 제출되던 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저는 원고란에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감격에 겨워 글씨가 떨렸습니다. 3년 전 바로 이 서명이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3년 후 바로 이 서명이 제가 다시 빛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계단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내부에서 민준이 집무실에서 법원 소환장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아 측과 가까운 한 간호사는 법원의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를 본 민준의 얼굴이 종이처럼 새하얗게 질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소환장을 갈기갈기 찢어 방 안에 던졌습니다.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와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는 제 이름과 태아의 이름을 부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 광기 깊은 곳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극도의 공포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통쾌함도 깊은 원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 모래 위에 명성의 성을 쌓았으니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태아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 씨, 그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금이 결정타를 날릴 때입니다. 내일 병원 이사회 앞에서 내부 청문회가 열릴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내일 당신은 그와 직접 대면하게 될 겁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화려하게 불이 켜지는 도시를 창밖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준비됐어요, 회장님.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걱정 때문이 아니라 침대 밑 낡은 철제 상자 안에 유품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손으로 쓴 기록들, 낡은 사진들, 모든 것이 내일 전투에서 저의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청문회는 인해병원에서 가장 큰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긴장되고 답답한 공기가 모두를 짓눌렀습니다. 상석에는 최대 주주인 태하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엄숙한 표정의 이사들이 자리했습니다. 오 원장은 한쪽에 찌그러져 앉아 연신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민주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애써 위험 있는 모습을 되찾으려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지만 애한 눈과 계속해서 책상을 두드리는 손가락이 그의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의 눈에는 저를 당장이라도 산채로 잡아먹을 듯한 증오심이 번뜩였습니다. 이 사진 여러분, 민준이 일어서며 웅변하듯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저 제 성공을 질투하는 망상에 빠진 청소부일 뿐입니다. 사람을 구했다는 것도 3년 전 사건도 전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3년이나 의사 일을 쉰 사람이 어떻게 그런 고난도 기술을 성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온갖 날카로운 논리로 자신의 죄를 부인했고 심지어 자신이 받은 학위와 상장들을 꺼내 보이며 사람들을 현혹시키려 했습니다. 몇몇 이사들이 웅성거리며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그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민준의 말이 끝나자 저는 천천히 일어나 세월의 흔적으로 낡고 누렇게 변한 가죽 표지의 노트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차분하지만 울림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은 3년 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기록한 수술 일지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참여했던 모든 수술과 미주신경 차단술에 대한 초기 연구 아이디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에는 날짜와 당시 지도 교수님들의 서명이 있습니다. 저는 책장을 넘겨 꼼꼼한 해부학 그림과 함께 적힌 손글씨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김민준 과장님이 훔쳐간 원본입니다. 당신은 전자진료 기록은 위조할 수 있어도 종이와 잉크의 세월은 위조할 수 없습니다. 5년 전 제 필체는 위조할 수 없다고요. 감정 전문가에게 의뢰해 확인해 보시죠.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그깟 낡은 노트가 뭘 증명한다는 거야? 네가 지어내서 쓴 걸 수도 있잖아. 바로 그때 태아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미영 언니의 떨리고 후회에 찬 목소리가 회의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민준 과장님이 동맥을 잘못 건드렸어요. 그가 서연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라고 협박했고 우리를 해고하겠다고 했어요. 회의실 전체가 경악으로 술렁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의심하던 눈초리들은 이제 혐오와 분노의 차민준을 향했습니다. 오 원장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하고 책상에 고개를 박았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움을 구하듯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황금손 김민준의 실체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은 SNS와 주요 언론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천재 의사인가, 살인마인가, 의료계 뒤흔든 충격적 진실. 진정한 신의 손은 청소부였다. 인해병원 김민준 과장의 두 얼굴.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어제까지 민준을 칭송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기꾼의 면허를 박탈하고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분노의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대중의 외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과거 피해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과거 그에게 수술받았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부원장들이 대신했거나 그가 망쳐놓은 수술을 다른 사람이 수습했던 환자들이 일제히 그의 무책임하고 오만한 태도 그리고 뇌물을 요구했던 행태를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 징계위원회가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무기한 직무 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민준은 조사를 위해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병원을 떠나며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망연자실한 얼굴을 가리려 고개를 숙인 그의 모습은 그날 저녁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단칸방에 앉아 낡은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았습니다. 원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생각했던 것만큼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 타락해버린 한 의사의 양심이 슬펐고 엉뚱한 사람을 믿었던 환자들이 안타까웠습니다. 태아가 전화를 걸어 병원이 민준을 공식적으로 해고했으며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서연 씨,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내일이면 당당하게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태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빗방울이 그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하늘은 유난히 별이 많고 반짝이며 평화로웠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폭풍이 정말로 지나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더 이상 얼룩진 청소부가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하얀 가운을 입고 메스를 잡고 제 평생의 숙명인 신성한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여론의 폭풍이 갓 잠잠해졌을 때 오 원장이 제 단칸방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거만하고 아나무인한 태도와는 달리 오늘 그는 값비싼 수입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첨하는 미소가 가득했지만 눈빛의 어색함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곰팡내가 진동하는 복도 한가운데 반듯한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구두 끝으로 고인 물을 조심스럽게 피하는 모습이 이질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고 문을 막아선 채 팔짱을 꼈습니다. 오 원장님, 무슨 바람이 불어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구두 더러워질까 걱정되지 않으세요? 오 원장은 허허 웃으며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았습니다. 목소리가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아이고, 박 선생, 왜 그렇게 서먹하게 구시오? 지난 일은 다 오해였소. 김민준 그놈이 나랑 이 사회를 전부 속인 거지.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내가 병원을 대표해서 사과하러 왔소. 지난 시간 동안 우리의 미흡했던 점 너그러이 용서해 주길 바라오. 저는 비웃었습니다. 오해? 미흡? 3년간 제가 겪은 고통, 약이 없어 죽을 뻔했던 제 동생. 그 모든 것을 그는 가벼운 두 단어로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후회해서 온 것이 아니라 태아가 투자를 철회할까봐, 자신의 원장 자리가 흔들릴까봐 두려워서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론만 말씀하시죠, 원장님. 제 시간은 소중해서요. 설거지 아르바이트 하러 가야 하거든요. 오 원장은 헛기침을 하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로써 인해병원은 언제나 인재를 중시하오
박 선생을 다시 모시고 싶소. 김민준이 남기고 간 산부인과 과장 자리를 맡아주시오. 급여는 이전에 3배로 해드리고 각종 수당과 특별 보너스도 챙겨주겠소. 그리고 동생분의 치료비는 병원에서 평생 전액 지원하겠소. 그것은 궁지에 몰린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당장 수락할 만한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계산적인 속내만이 보였습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쉽게 돌아간다면 그것은 악과 타협하고 돈으로 입을 막는 것을 용납하는 셈이었습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를 뚫어지게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니 뭐든 말만 하시오. 내 능력 안에서라면. 오 원장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첫째, 병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해 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3년 전 사건의 누명을 벗겨주어야 합니다. 저는 돈뿐만 아니라 명예도 필요합니다. 둘째, 병원은 매달 수익의 5%를 적립하는 빈곤 환자 지원 기금을 설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금은 제가 직접 감독할 겁니다. 과거 당신들이 제 동생에게 그랬던 것처럼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환자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오 원장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공개 사과는 자신의 관리 소홀을 인정하는 셈이었고 수익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은 그의 주머니를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아의 압박과 여론의 거센 비난을 생각하자 그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동의하겠소. 박 선생, 역시 마음도 깊고 그릇도 큰 사람이구려. 앞으로 즐겁게 일해봅시다. 그는 악수를 청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의 금반지 낀 두툼한 손을 보았지만 손을 맞잡는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병원을 떠나야 할 다음 사람은 김민준 혼자가 아닐 테니까요. 오 원장은 손을 거두고 어색하게 웃으며 뒤돌아섰습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첫날, 저는 동이 트기 전부터 일어났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아침 햇살이 창틈으로 들어와 낡은 타일 바닥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저는 한쪽 귀퉁이가 깨진 거울 앞에 서서 어제 오후 병원에서 보내온 새하얀 가운을 떨리는 손으로 들었습니다. 3년,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뻣뻣하지만 신성한 옷을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미완의 꿈과 함께 영원히 묻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매에 팔을 넣었습니다. 익숙한 감촉이 돌아오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단추를 하나씩 채우자 안에 입은 낡은 옷이 가려졌습니다. 마치 굴욕적인 과거의 상처를 덮는 것처럼 저는 왼쪽 가슴에 새로운 명찰을 달았습니다. 산부인과 과장 박서연. 흰 바탕의 검은 글씨가 책임감과 희망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동생이 휠체어를 타고 제 옆으로 와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동생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가장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나, 이 옷 입으니까 정말 예쁘다. 세상 어떤 옷보다 더 예뻐. 우리 누나 다시 의사가 됐네. 저는 몸을 숙여 동생을 껴안고 동생의 머리에서 나는 익숙한 향기를 맡았습니다. 누나 다시 의사 됐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누나가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너도 잘 돌봐줄게. 저는 동생의 휠체어를 밀어 발코니로 나가 햇볕을 쬐게 해주고 가방을 들고 출근했습니다. 오늘따라 병원으로 가는 길이 유난히 짧게 느껴졌습니다. 이내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웅성거리며 이야기를 나누던 간호사, 조무사, 그리고 옛 동료 의사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제의 쓰레기 치우는 청소부를 경멸하는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경외와
조심스러움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하이힐 소리가 자신감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 고개를 숙이고 더러운 발자국을 닦았던 복도를 지나 매일 비워야 했던 쓰레기통 옆을 지났습니다. 모든 것은 그대로였지만 저의 위치만은 변해 있었습니다. 과장실. 이전에 민준이 쓰던 방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책상에 내려놓고 거치대에 걸린 청진기에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통해 전해져 오며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직업적 본능을 깨웠습니다. 복귀 후 첫 수술은 과거 제왕절개 수술 부위에 유착이 심한 산모의 분만 수술이었습니다. 젊은 여성 환자는 불안한 얼굴로 수술대에 누워 제 손을 꽉 잡고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저와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미소 지었지만 손바닥에서는 이미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저는 손을 강하게 문지르며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귓가에 들리는 물소리가 갑자기 변하며 3년 전 운명의 그 수술날 민준이 제 눈앞에서 환자의 혈관을 잘못 건드렸을 때 쏟아지던 핏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수술실에 들어서자 무영등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간호사들은 준비를 마쳤고 수술 도구들이 스테인리스 쟁반 위에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손을 내밀어 도구 담당 간호사에게서 메스를 받았습니다. 메스입니다. 선생님. 제 손가락이 차가운 메스 자루에 닿는 순간 전류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새하얀 가운 위로 튀던 선혈, 비명소리, 끝없이 길게 울리던 모니터 경고음, 모든 것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제 정신을 집어삼켰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하게, 그러다 점점 심해져 메스를 제대로 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번쩍이는 칼날이 제 눈앞에서 춤을 추다 흐릿해졌습니다. 박 과장님, 괜찮으세요? 간호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숨을 쉬려 애쓰고 손을 멈추라고 명령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메스꺼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환자의 복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단호하게 절개해야 할 부위였지만 제 눈에는 붉은 피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던 한 인간의 원초적인 공포가 되살아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다. 갑자기 메스를 금속 쟁반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쨍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술팀 모두가 경악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감히 그들의 눈을 마주 보지 못하고 도망치듯 수술실을 뛰쳐나갔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거세게 닫고 세면대에 머리를 박고 거칠게 구토했습니다. 위가 격렬하게 경련했지만 신물과 씁쓸함 외에는 토해낼 것이 없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비 오듯 쏟아지는 땀, 공포에 질린 붉은 눈. 너 왜 이래? 서연아, 너 의사잖아. 강태하 아내도 살렸잖아.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지아를 구한 것은 천근만근의 위기 상황에서 생존 본능이 두려움을 압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상적인 책임을 마주하자 3년간의 억울함이 남긴 심리적 트라우마가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무섭게 이 손은 과연 깨끗하게 씻겨진 것일까? 아니면 여전히 실패와 공포의 냄새가 배어있는 것일까? 저는 화장실 타일 바닥에 미끄러지듯 주저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새하얀 가운은 이제 제 어깨를 짓누르는 천근만근의 짐 같았습니다. 얼마나 화장실에 앉아 있었는지 모를 때쯤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씨, 안에 있습니까?
태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서둘러 눈물을 닦고 머리를 정돈한 뒤 문을 열었습니다. 태아는 평소처럼 침착한 모습으로 서 있었지만 저를 보는 그의 눈에는 깊은 관심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왜 수술을 중단했는지 묻지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 좀 따라오시오. 보여줄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길고 어두운 복도를 따라 그를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수술실 구역을 지나고 시끄러운 병동을 지나 커다란 유리로 격리된 조용한 구역 앞에 섰습니다. 그곳은 신생아 집중치료실 NICU였습니다. 태아가 멈춰서서 안을 가리켰습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수십 개의 인큐베이터가 부드러운 푸른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인큐베이터 안에는 작은 생명체들이 있었습니다. 어른 손바닥만 한 아기도 있었고 온몸에 튜브가 얽혀 있었습니다. 보세요. 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미숙아로 태어났거나 선천적 기형을 가졌거나 그저 가냘픈 숨결 하나에 생명이 달린 아이들입니다. 저 아이들은 싸우고 있어요. 서연 씨. 단 1초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작고 붉은 발을 꼼지락거리는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저도 모르게 부드러워졌습니다. 메스 잡기가 두려운 건 과거가 반복될까봐 누군가를 다치게 할까봐 두려워서겠죠. 그렇죠. 태아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제처럼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들을 보세요. 메스를 잡고 위험에 맞서는 의사들이 없다면 이 생명들이 어떻게 세상의 빛을 볼 기회를 얻겠습니까? 당신의 손은 쓰레기물로 더러워졌을지 몰라도 당신의 영혼은 이 병원의 그 누구보다 깨끗합니다. 과거의 두려움이 당신을 기다리는 저 아이들의 미래를 죽이게 놔두지 마세요. 태아의 말은 제 메마르고 상처투성이 인 영혼에 차가운 샘물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공허한 위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으로 생명을 일깨웠습니다. 그는 제가 과거에 왜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는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명예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기적적인 순간들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의 신의 손에서 생명을 되찾아오는 순간. 인큐베이터 안에 아기를 바라보자 아이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까맣고 순수한 눈동자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저를 향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제 심장으로 스며들어 두려움의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전보다 단호해졌습니다. 언제까지나 비겁하게 굴 수는 없어요. 저는 이 직업에 사과해야 하고 제 자신에게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줘야 해요. 태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보기 드문 미소가 그의 엄숙한 얼굴 전체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고 무엇보다 저 아이들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수술실을 향해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심장이 예전처럼 두려움에 옥죄이지 않았습니다. 초응급상과 환자가 막 이송되어 왔습니다. 산모는 방광까지 침범한 유착 태반으로 인해 멈추지 않는 대량 출혈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무서운 합병증 중 하나로 어떤 노련한 외과 의사에게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수술실에 들어가 익숙한 파란색 가운을 입었습니다.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현과 같았습니다. 보조 의사들은 걱정과 기대를 담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방금 심리적 충격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선장이 거친 폭풍을 뚫고 배를 이끌 수 있을 만큼 강한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술대 위에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환자를 보았습니다. 실혈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인큐베이터 안에 신생아들과 태아의 격려가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가슴 가득 공기를 들이마신 후 도구 담당 간호사 앞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메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스 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 안에서 점차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절개는 단호하고 정확했습니다. 환자를 위한 희망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수술은 6시간 동안 긴장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땀이 등을 적시고 마스크를 통해 짠맛이 입술에 느껴졌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수술 부위를 가리고 환자의 심박수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수술팀 모두가 숨을 죽인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놀라울 정도로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저의 모든 봉합, 모든 박리 동작은 마치 망가진 걸작을 수리하는 장인처럼 섬세했습니다. 지혈 양호, 혈압 안정, 마취과 의사의 목소리가 성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며 마지막 피부 봉합을 보조의사에게 넘겼습니다. 다리는 감각이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환희가 차올랐습니다. 민준의 선고 공판이 열리던 날,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법정 유리창을 때리며 한때 엘리트로 불렸던 한 남자의 종말을 위한 비극적인 배경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저는 태아와 지아 옆 맨 뒷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피고인석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위험 있고 세련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달의 구속 기간 동안 그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으며 등은 천근만근의 짐을 짊어진 듯 굽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뒤에 앉은 가족, 동료, 그리고 피해자들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긴 공소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진료 기록 위조, 업무상 과실치사, 명예훼손, 그리고 횡령, 죄명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그의 경력을 묻어버릴 관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피고인 김민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휘청거리다 교도관 2명이 부축하지 않았다면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는 붉게 충혈된 절망적인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더 이상 증오가 아닌 뒤늦은 후회와 앞으로 다가올 암담한 세월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보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는 그를 보며 저는 생각했던 것만큼 통쾌하거나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평온함이 마음속에 스며들 뿐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원망과 고통이 그 선고의 망치 소리와 함께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서연아. 지아가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인과응보야. 이제 넌 자유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응, 이제 자유야. 감옥의 내 벽에서 벗어난 자유가 아니라 증오라는 감옥에서 벗어난 자유. 저는 법원을 나와 고개를 들어 차가운 빗방울을 맞았습니다. 이 비가 과거의 모든 먼지를 씻어내고 내일 해가 뜨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진정으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우리 남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따뜻한 새 장을 맞이했습니다. 두둑한 급여와 보너스, 그리고 태아의 도움 덕분에 저는 도시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크거나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환기가 잘 되었으며 무엇보다 과거 쪽방촌에 곰팡내가 나지 않았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 오던 날 동생은 너무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녀석은 휠체어를 타고 방마다 돌아다니며 새하얀 벽을 만져보고 제가 발코니에 놓아둔 화분을 구경했습니다. 누나,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야? 나 꿈꾸는 거 아니지? 저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꿈 아니야. 우리 집이야. 우리 남매의 새로운 보금자리라고. 주말이면 제 작은 집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아가 아들을 데리고 놀러와 거실을 작은 놀이방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태아도 가끔 들러
시골에서 가져온 선물이나 새로 출판된 의학 서적을 제게 주었습니다. 우리 셋, 저와 지아, 그리고 태아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끔 태아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우정 이상의 감정이 담긴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저와 젊은 회장님의 관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아를 은인이자 친구로서 존경했고 무엇보다 지아의 가정의 행복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어보았기에 평화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제3자가 되거나 제 인생을 구해준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마다 동생이 따뜻한 국에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지아가 아이와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행복이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그저 당당하게 살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안한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청춘과 눈물을 모두 바쳐 간신히 얻어낸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과장으로 6개월간 뛰어난 성과를 보인 후 전문 분야를 총괄하는 부원장으로 임명된 저는 인해병원의 전면적인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민준과 오 원장 시절 깊게 뿌리내렸던 뇌물이라는 추악한 문화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곳곳에 건의함을 설치하고 제 직통 번호와 핫라인을 공개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직원은 누구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암암리에 반대했고 심지어 익명으로 협박 문자를 보내는 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아의 절대적인 지지 아래 저는 썩은 부위를 도려내듯 단호하게 부패한 직원들을 찾아내고 병원의 깨끗한 환경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저는 과거 제 자신과의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빈곤 환자 지원 기금이 설립되어 효과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가난한 노동자들, 청소부, 아주머니들, 택배 기사 아저씨들, 과거의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열었습니다. 한 번은 예전에 저와 함께 일했던 나이든 청소부 아주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는 구겨진 접수증을 손에 들고 진료실 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를 바로 알아보고 서둘러 다가가 손을 잡고 의자에 앉혀드렸습니다. 어머님, 이리 와서 앉으세요. 제가 진찰해 드릴게요. 아주머니는 저를 보며 흐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박 선생, 아니, 박 부원장님, 정말 잘 되셔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셨는데도 저희 같은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다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아주머니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저도 어머님처럼 빗자루를 잡던 사람이었어요. 이 하얀 가운이 저를 더 고귀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저 모든 분들을 더 잘 돌볼 기회를 줄 뿐이죠. 저의 지휘 아래 인해병원은 점차 변모했습니다. 더 이상 부자들만을 위한 오만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의료 윤리가 최우선으로 여겨지는 신뢰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빚더미에 시달리지 않고 웃으며 퇴원하는 가난한 환자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과거의 고통을 현재의 선한 씨앗을 심는 원동력으로 바꾸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민준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봉투, 예전의 화려한 처방전과는 달리 떨리고 서툰 필체였습니다. 그는 저를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편지를 버리려 했지만 이내 어떤 기묘한 충동에 이끌려 그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도 이 지긋지긋한 과거에 진정한 마침표를 찍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교도소는 외딴 산속에 고립되어 있었고 차가운 쇠창살 사이로 바람이 스산하게 불었습니다.
저는 두꺼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민준과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이 나왔을 때 저는 하마터면 그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화려하고 세련됐던 과거의 그 남자는 이제 깡마르고 머리는 삭발했으며 고된 노역으로 피부는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쌈팍에 들어가 흐릿했고 더 이상 날카롭고 계산적인 빛 대신 극도의 피로와 체념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쉰 목소리로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와주었구나. 네가 날 뼛속까지 미워해서 다시는 내 얼굴도 보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미워해서 온 게 아니에요. 증오는 자기 자신만 괴롭게 할 뿐이죠.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보러 왔고 또 당신이 편지에 쓴 질문에 답해주러 왔어요. 편지에서 민주는 제게 단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왜 강태하의 아내를 살렸어?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그 죽음의 책임은 내가 졌을 거라는 거 너도 잘 알잖아. 넌 강태하의 손을 빌려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가장 잔인하게 내게 복수할 수 있었어. 왜 굳이 스스로 불 속에 뛰어드는 어려운 길을 택한 거야?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깡마른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래,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만약 나였다면 네가 죽는 걸 지켜봤을 거야. 네가 망가지는 걸 보며 통쾌해했을 거라고. 하지만 너는 원수의 아내를 구했어. 간접적으로는 병원의 명예까지 구한 셈이지. 그때 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는데. 저는 한숨을 쉬며 면회실 창밖으로 보이는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당신과 나의 차이점은 재능이 아니에요. 메스를 잡는 마음가짐에 있죠. 당신에게 환자는 돈벌이 수단이자 성공을 위한 발판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죽음의 신 앞에서는 모든 생명이 평등해요. 지아가 저기 누워있을 때 저는 재벌 총수의 아내를 본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 복수할 기회를 본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저 살고 싶어하는 한 명의 어머니와 태어나고 싶어하는 한 명의 아기를 보았을 뿐이에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단호했습니다. 의사는 인수를 펼치는 어진 사람이라는 말, 당신도 의대 1학년 때 배웠잖아요. 무고한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는 방식으로 당신에게 복수한다면 제가 당신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한 거예요. 그냥 그뿐이에요. 그건 평생 당신의 그 좁은 마음으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민주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았고 그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수척한 뺨을 타고 흐르는 탁한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마도 쇠창살 뒤에서의 고독한 시간 속에서 그의 양심이 비로소 깨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화기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몸조심하고 반성 잘해요. 그게 당신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1년 후 저는 대한민국 의료계를 대표하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 산부인과 학회에 참석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제가 가난한 청소부 시절부터 품어왔던 뼈아픈 경험과 의료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처음으로 큰 무대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세계 각국 대표들로 가득 찬 웅장하고 화려한 강당, 무대에 눈부신 조명이 새하얀 한복을 입은 작은 대한민국 여성, 바로 저를 비추었습니다. 저는 세계적인 석학들 앞에서 연단에 섰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개선된 미주신경 차단술을 이용한 양수색전증, 응급처치법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스크린에 슬라이드가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모든 데이터와 그림 자료는 밤샘 연구의 결과물이자 인해병원에서의 실제 임상 사례였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지아와
아들을 구했던 사례를 이야기하며 발표를 마쳤을 때 강당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가 이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드문드문 들리더니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제게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눈부시게 터졌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순간 저는 명예나 상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TV로 생중계를 보고 있을 제 동생을 생각했습니다. 분명 녀석은 기뻐서 소리를 지르고 있을 겁니다. 저를 믿어주고 두 번째 기회를 준 친구 태아와 지아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겸손하게 관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고개 숙이고 바닥을 닦던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사 박서연이었고 지식과 헌신의 정점, 제가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국제 전문가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유창한 영어와 당당한 태도로 그들에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후광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고국으로 돌아가 더 많은 좋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학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동생에게 적합한 신장 기증자를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이 즉시 계획되었고 저는 국내 최고의 신장 비뇨기과 전문가들을 도와 직접 수술팀에 참여했습니다. 수술실에 서서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동생을 보니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악몽 같은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강한 믿음과 희망만이 있었습니다. 마취에 들어가기 전 동생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푹 자, 동생아. 일어나면 모든 고통은 사라져 있을 거야.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새로운 신장은 수술대 위에서 바로 기능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흘러나온 소변 한 방울은 마치 황금 방울처럼 기적적인 부활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동생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녀석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끝없는 투석으로 인한 창백하고 약한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체중이 늘기 시작했고 입가에는 항상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고된 식이요법 없이도 스스로 걷고 맛있게 밥을 먹는 동생을 보며 저는 세상 어떤 의학상보다 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국화차를 마시며 불이 켜지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옆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하얀 가운을 입은 제 모습을 그렸는데 손에는 연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진흙탕에서 피어나지만 향기를 잃지 않는 꽃. 누나, 이거 봐. 누나랑 닮았지. 녀석이 자랑했습니다. 저는 그림을 받아들고 미소 지으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제 손을 들어 올려 바라보았습니다. 청소부 시절 생겼던 굳은 살 자국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수술용 칼에 베인 작은 흉터들도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밉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겪어온 비범한 노력의 증거이자 훈장이었습니다. 그 흉터들은 제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삶이 우리를 아무리 짓밟아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처는 아물고 새살은 더 강하게 돋아난다는 것을. 2년 후 제 삶은 거대한 홍수가 지나간 뒤에 강물처럼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조언처럼 돈을 벌기 위해 개인 병원을 열지도 않았고 상류층의 화려한 파티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내병원의 부원장이었고 매일 낡은 스쿠터를 타고 출근했으며 구내식당에서 간호사, 조무사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저는 남는 시간 대부분을 연구와 의대생 교육에 쏟았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열정을 불어넣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단순히 메스를 잡는 기술뿐만 아니라 의사의 윤리와 마음가짐, 제가 피와 눈물로 깨달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긴 당직을 마치고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서울의 상징인 진한 은행나무 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붉은 벽돌길 위로 노란 잎이 드문드문 떨어졌습니다. 저는 한 벤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나이든 여성 청소부 한 분이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빛바랜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깡마르고 고단해 보였습니다. 마치 3년 전 제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다 저를 보고 주눅든 표정으로 황급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어머님, 일 계속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녀는 놀라더니 이내 따뜻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육체 노동자들이 좀처럼 받지 못하는 존중에 대한 감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저는 행복이 화려한 후광이나 사람들의 칭송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영혼의 평화에 양심에 따라 살고 사랑하는 일을 하며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데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정문을 나와 붐비는 인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은 유명한 의사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띤 한 여자가 여유롭고 자유롭게 걸어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저는 높고 넓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길고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굳건히 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폭풍우를 지나왔고 제 마음속에서 평화를 찾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고 평온한 새로운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실력과 인품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하게 마련입니다. 둘째,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은 부와 명예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돕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떳떳하게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은 주인공 박서연이 겪었던 수많은 시련 중 어떤 순간이 가장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동생의 목숨과 자신의 정의 사이에서 고민해야 했던 순간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되찾은 후 자신을 괴롭혔던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했던 순간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